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간호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로 다가와요.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입장들이 있겠죠. 그런 입장들에서 댓글 반응이나 이 법과 관련한 영상들을 올렸을 때 빠진 구독자들과 간호법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취업 제한을 당했던 시기를 떠올려보면은 굳이 다룰 필요는 없긴 하죠. 지금까지 저에겐 양날의 검보다는 그냥 제 목을 겨누고 있는 한쪽 날만 있는 그런 칼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굳이 다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고집 때문이라 할까요? 때로는 고집 때문에 남들은 겪지도 않을 인생의 풍파를 겪고 더욱 고단한 삶을 경험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한번 또 다루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채널 구독자라면은 앞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실 분들이라면은 이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주제들로 올린 컨텐츠에 어떤 떡밥들을 해소해 줄 만한 퍼즐을 맞춰 나갈 만한 지점이 저는 이 간호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간호사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간호사에게 오히려 안 좋을 요소들이 다분하고 간호사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그 이해관계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여러 정황들과 함께 알아봤죠. 단편적인 예시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데 간호대 증원을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그렇게 해온 결과 2024년에는 이제 한 학년에 3만 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을 늘리자 논의를 하고 있고 협회는 1,000명 이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 700명을 어떻게 유지하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1,000명보다는 2년 만에 간호사가 되는 집중 간호학사 제도를 하는 거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런 것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낸다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죠. 사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써주려 하지 않는데 왜 자꾸 간호대 정원을 늘려서 간호사를 더욱 많이 배출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빌드업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왔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간호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인 반대는 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중립적인 시각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제시해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옹호도 해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남들이 이야기해서 그걸 따라가지고 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뭐 어떻게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간호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가치관이 잡힌 사람이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간호사라면은 간호법을 지지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어떻게 간호사이면서 그런 입장을 보일 수 있냐, 같은 간호사로서 부끄럽다 등등 어떤 진영 논리처럼 너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 너의 가치관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른 척 침묵하고 대세를 따라라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까지 도달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치 쪽은 당장의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지만은 그 이면에 어떤 게 있고 작용이 있으면은 반작용이 있듯 한쪽 입장만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반작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저들이 반대하는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어요. 지금 당장 간호사 처우 개선이 먼저니까 그거부터 하고 보자. 아 간호대학 졸업수는 많고 병원은 간호사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이지만은 현장의 간호 인력이 일단 부족하니까 간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자. 정원 확대에 미친듯이 하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모순점은 없는지 내세우는 명분 아래 무엇이 깔려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아 됐고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가 먼저야. 일단 간호사는 무조건 간호법을 지지해야 돼. 협회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야. 내용이 어떻든 일단 이거부터 해야 해. 성역이나 다름없어. 간호사가 간호법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는 당장 매장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간호법이 되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간호사로서 살아가는데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간호사니까.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들도 많이 늘고 하는 것을 제 다른 채널들을 보고 배우기도 했어요. 이런 표심을 위해 맹목적인 지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의 채널 정체성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때로는 내로남불, 때로는 간신배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최대한 일관성을 지키며 살고 싶은 그런 계전이 있고 그런 게 제 나름의 삶의 가치관 아니면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제가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다 버리고 지지할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 아니기에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이번에 나온 28페이지 정도 되는 간호법
이것을 읽어봤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제가 해석한 바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간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세히 읽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협회나 간호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 간호법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간호법을 읽어보고 지난 2021년에 발의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중은 적거나 있더라도 제도적으로만 만들 뿐이지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지금 추진하는 시기에는 이걸 만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게 해요. 하지만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이론대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현실에도 이제 의료법이 나와 있는 그런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게 지금이에요.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 빌려주기 전엔 당장이라도 갚을 것 같지만 빌리고 난 뒤에는 태도가 싹 변해가지고 아니 내가 돈 안 준대? 이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어쩌면은 평생 못 받을 돈이 되어버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볼 건데 메인 주제의 구성은 총 4가지입니다. 맛보기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볼 거고요. 왜 지금 발의했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간호법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어가 볼 겁니다. 일단 맛보기로 언급할 내용 중 3가지 내용을 3가지 시점에서 알아볼 건데 선정한 거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거고요. 간호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이렇게 알아가 볼 건데 3가지 시점은 2021년 그리고 수정되어 가지고 한번 발표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최근의 시점, 이렇게 해서 볼 거예요. 보다시피 21년이죠. 그리고 대안으로 나온 거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결국에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거죠. 22일자 처음에 나온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거 알아봤습니다. 바뀐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알아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료기관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을까요? 의료인이 공중보건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고요. 보건의료기관, 바뀐 내용에 들어가 있죠. 보건의료기관은 이제 의료기관에 보건이 붙은 겁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다시피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지우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학교, 산업현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어떻게 뭐 학교라고 하면은 그냥 보건교사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산업현장 하면은 산업간호사 볼 수 있겠죠.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거를 보면 어떻게 지역사회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회복지시설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거는 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사항에 있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설 종류는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주거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잠깐 이용만 하는, 약간 출퇴근 목적으로 뭐 외래를 방문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로원, 노인 공동생활과정, 노인 복지주택, 뭐 실버타운 이런 게 있겠죠. 의료복지시설, 노인 공동생활과정 이렇게 있고, 이용시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이 1페이지가 끝이냐? 뒤에 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여가부에서 부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노숙인 시설도 있고,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결핵 한센시설, 이거는 노딱 붙을까봐 초성만 해놨습니다. 성 땡땡 피해 시설, 성 땡땡 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다문화 이렇게 있고, 건강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역사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 등이라는 말이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기타 등등 할 때 뭐 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다, 어떤 나중에 가능성을 좀 남기고 싶다 할 때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을 남겼다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 놓고 하면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간호법안은 목적에 방금 제가 그 법안에 보여드린 목적 거기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면은 저기서만 일할 수 있게 제한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제한된 시설을 열거 아까 해봤잖아요. 그 시설들을 열거하면은 제한된 것이 맞나 싶죠? 지역사회라는 범위가 한없이 넓겠지만은 그 넓은 범위를 국가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해 놓은 게 이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상당히 넓은 범위가 아닌가, 그냥 이게 지역사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죠. 그냥 이거나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등이라는 얘기 이것도 덧붙였으니까 말이죠. 성명서에 보다시피 법안의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이 맞죠.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해서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산탄총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준을 하고 저격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그게 필요 없겠죠. 정밀하게 타겟팅 해놓은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사업 독점 등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이라는 걸 성명서에 얘기했는데 간호법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사업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모의 핀트를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조금 포커싱을 할 수 있게 그런 조금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명서에. 그리고 두 번째, 간호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법안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은 파란 색깔로 해놓은 게 이어지다가 이번에 나온 거는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간호인력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추가된 게 있죠. 제32조 나중에 뒤에 읽을 건데 그거에 따른 전담 간호사 교육을 인력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조금 표현했습니다. 지역별과 이렇게 구체화한 게 뭐가 다르냐. 지역별이라는 그거는 조금 모호한 범위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으로 지역별이라는 거를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할 건지 아니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논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워딩을 해가지고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그리고 7개의 도, 그리고 2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를 정확히 목표로 하고 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역량 강화 지원으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좀 한정된 범위를 역량 강화라는 걸로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게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보면은 역량 강화라는 거 안에 경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역량 개발에 대한 거를 이제 경력 개발, 전문성 외에 다른 거를 또 있으면은 새롭게 정의하고 구축을 하겠다.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거를 추가했는데 교육전담 간호사는 22년쯤인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폐기될 줄 알았는데 올해 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51개의 국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고요. 보통은 어떤 게 될 때 큰 규모 있는 기관들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점차 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차별하지 않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뭐 시범사업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를 전액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거 인건비가 한 달에 320만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1개 선정된 게 155명, 병원 한 개에 3명을 뽑았다는 거죠. 1년인지 아니 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원에게 23억 2천만원 가까이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추가해가지고 이 간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력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항목을 더 추가해서 이거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력을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직업소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기시감을 든다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제가 이전에 보수교육 비용 분석 영상을 다룬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간호 에듀센터 보수교육 듣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태광산업이라는 그 산업체 부지에 건물에 있는 어떤 동을 빌려가지고 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지 안에 이 건물 어딘가에 에듀센터가 사무실이 한 층에 어떤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A동 3층에 에듀센터가 있는데 A동 1층에
취업교육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번에 파악을 못했고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 건축물 생애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 주소로 입력을 했는데 무료 직업 소개서를 해가지고 협회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라고 이렇게 2015년에 인허가를 받은 게 지금 영업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듀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건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생애 시스템에 한 개 한 개를 보는 게 아닌 따로 분할된 A동의 1층과 3층을 따로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남겨는 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원센터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원센터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따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리고 지역별 지부 간호사회에 있는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겠죠. 문제는 이제 사업의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일 것 같나요? 이 사업의 규모가, 예산이. 최근에 3년 동안 공고된 규모를 잠깐 조사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거고요. 22년에 대한 1년짜리 사업 규모입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딱 그대로 문구가 여기 공고에 들어가 있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위탁에 대한 거고요. 취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43억의 예산을 1년마다 주는 거죠. 1년짜리 사업에. 그리고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에 3억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얼마나 공고가 났을까요? 똑같은 내용의 팀 간호 역량 강화라는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세부가 사업이 추가되면은 이렇게 한 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업체들이 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보면은 47억 200만 원입니다. 1년짜리 사업 1년간 돼 있죠. 23년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거죠. 3년짜리 사업인데 24년 정부 예산안은 33억 2,700만 원. 이게 3년짜리 전부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1년에 이렇게 주는 건지 24년 예산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격은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위탁 기관을 선정, 그래서 입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모두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보다시피 이제 팀 간호 역량 강화에 보면은 이제 간호사회 또는 지부 간호사회 그리고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그냥 간호사회가 그렇지 않을까 바로 간호사회가 떠오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그게 이미 자기들은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놓은 그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 법인 중에서 적정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협회가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죠.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에 대한 건데, 학계, 전문가 등 어떤 학계 파벌 카르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알받게 하겠다. 정치 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세부사업별 한 개씩 뽑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한 개 이상 뽑던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는데 일단 한 개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한 개 기관에서 세부사업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 개 기관에서 현재까지 그걸 할 만한 기관이 한 개밖에 없다, 전국에. 그러면은 그 예산을 다 타먹을 수 있겠죠. 그 세 개의 세부 사업을 한다면서. 이제 앞으로 뒤에 조금 얘기할 내용인데, 이 법안에 종합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5년마다 세운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세부 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찰 기관 그리고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 안에 전국적으로 지부에서 할당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을 바꿔서 조금 계획을 세우면은 어떻게 예산을 더 늘리고 이제 지부에 설치해 놓은 그런 센터들, 법에서 여러 자치도 시도별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산을 다 나눠 먹겠다.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상되는 상황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인력이 더욱 많아지면은 예산 증액 신청에 유리할 가능성,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해서 이걸 달라. 그리고 간호사 수는 점점 더 늘어갈 거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예산은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 소개,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려면은 더욱이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센터를 이제 지부에 있는 사무실 한 칸을 내 가지고 거의
거저먹기 수준으로 공짜로 센터를 만들고 예산을 타먹는다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타먹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협회 산하 지부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원센터, 사실상 이미 간호계에서 한 자리 쉽게 차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제 시니어들께서 노후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사업을 따내려는 것이 아닐까. 정부 사업을 따낸다, 정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안 좋았던 예시들이 최근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좋게는 좀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업에서 관계자들이 이득 보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런 부수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겠죠, 좋게 생각한다면은.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할까, 이 정도 예산까지 필요한가, 정말 의문입니다. 저도 비유하자면은 이겁니다. 배민하고 쿠팡이츠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독과점이 심하다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개발한 배달앱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거의 사용 안하는, 거의 매장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잖아요. 취업 그거 찾는데 있을 게 다 있는데 굳이 그런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예산까지 이렇게 타먹어가면서. 배달 쪽하고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RN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 기관 정보가 28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기관은 245개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나온 23년 3분기에 나온 의료기관 수는 상급 종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합치면은 총 3,449개고요. 의원까지 합치면은 3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운영하는 취업 구인 사이트에는 병원 기관 정보가 285개밖에 없다. 상당하죠. 채용 공고도 어제 기준으로 5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널스잡 구인구직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불경 해가지고 이렇게 약 500개 이상의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널스잡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500여 개 이상이 있어요. 구인구직에 대한 게. 일단 널스잡 광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널스잡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안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 몇십억 규모를 받아가면서 하려고 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미 좋은 게 있고 대안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인구직 사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잘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키우는 것도 아니고 과연 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공고에 보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및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 번째 얘기할 것이 이겁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이게 너무 길어요. 그냥 통합병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검은 색깔은. 그리고 대안에서는 이게 추가가 됐고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지원이 제 생각에는 재정지원,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서비스의 제공 확대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여러분들은 통합병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들어본 적 있나요?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반 병동이랑 차이가 나는 거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팀너싱을 지향하는 그런 입원 서비스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통합병동은 1대1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6인실 기준으로 일반 병동 대비 하루에 약 18,000원 정도 본인 부담 진료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입원 환자 한 명당 하루에 일반 병동보다 2만원 가까이를 더 지불한다. 그거죠, 입원비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병동 특성상 보호자와 비상연락체계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동의서 작성, 어떤 검사나 시술이나 여러가지 동의서가 있겠죠. 검사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 또는 응급 상황 등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응급한 상황에는 의료진 2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호자 상주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현실은 탁상 공론, 이론대로 되어지지 않죠. 실제 통합병동에서 일한 경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낮잠을 자느라 전화를 안 받으면은 병동으로 전화가 온답니다. 일하는 중에 그런 전화를 응대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환자를 못 보니 걱정되어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대요.
보다시피 전화 받는 게 주요 업무가 아니거든요. 보호자의 상주를 의료진이 한시적으로 상태를 보고 허용한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공호흡기나 무슨 의료기기를 안 해놓으면은 저 사람이 정말 위급한 건지 그런 판단이 잘 안 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중환자실 가야죠. 그런 기기들을 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저 환자는 왜 보호자가 들어오죠? 컴플레인을 할 거고, 같은 병실 쓰는 사람이라면은 뭐 사정이 알겠지만은, 다른 병실에는 환자가 복도에 보호자로 보이는 분이 통행을 하는데 여기 보호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 나는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컴플레인 다 받다 보면은 어느덧 10명이서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아,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 위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명을 여러 명에게 한 번씩 다 해줘야 되겠죠. 뭐 물론 병원의 방송으로 어떤 환자가 위중한 상황이라서 보호자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공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사생활 보호,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오히려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알려가지고 더욱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응급 상태인데 왜 난 안 해주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환자가 있다면은 보호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했으니 언젠간 기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환자 상태에 대해 계속 안내를 해주거나 먼저 전화가 오거나 하겠죠. 또한 중환자실 가기에는 애매한데 일반 병실에 간병인에게 맡기기엔 뭐 상태가 안 좋은 환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병동으로 넣어서 준중환자실 느낌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통합병동은 중증 환자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죠. 이 기사에서 나온 거는 중증 환자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중증 환자는 외면하고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22년 4분기 통합병동 611곳 중에서 중증 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나머지는 뭐겠어요? 경증이거나 중증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환자라는 거겠죠. 그런데 중증 환자를 중환자실에 보내야지 통합병동에서 케어하라면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시설부터 중환자실 설비가 아닐 것이고요. 중환자 전담 의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닐 테고, 상태 변화가 생기면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 레지던트 선생님이 와서 봐주시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전화로 상태 보고하고 구두 차원 받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중환자실은 스테이션에서 다 볼 수 있게 개방된 그런 상태지만은 병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찰하기 힘들 경우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 업무들을 통합병동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모두 소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간호라는 교육을 들은 인력에게 어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은 돈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원 수익적으로 이제 그런 경증 환자 위주로 받으면은 인력을 조금 덜 써가며 비는 인력만큼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그런 환자들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돈, 병원비는 얼마 정도 저 지불할까요? 환자 부담금은 2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 부담금 빼고 건보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들, 병원 수익은 일반 병동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통합병동 수가 기준이 일반 병동 수가의 1.7에서 2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되어 있죠. 예시로 들면은 종합병원은 1대10, 1대30 배치 경우 이렇게 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1대10이 간호사 대 환자 수고요. 1대30은 간호조무사 수 대 환자 수. 그래서 1일 입원료,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가까이를 받고요. 이거를 나눈 비율을 보면은 2배에서 1.68배까지 차이가 난다. 자세하게 어떠냐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22년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안내, 이거는 입원 관리료고요. 세로로 보면은 간호 간병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익을 산출하면은 여기 관리료랑 이 관리료랑 더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인실보다 4인실, 3인실을 이용할수록 더욱더 큰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수익 모델이 좋다. 앞으로 이제 통합병동이 지향해야 될 모델이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법안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기사에 나오는 것과 다른 안 좋은 현실을 조금 더 볼까 합니다. 최근 21년 병간호사의 통계입니다. 통합병동 사증률은 전체에서 1위입니다. 1위. 통합병동은 독보적인 20%대를 유지하고 있죠. 2위인 중환자실이 17.9%, 일반 병동이 17.2%입니다. 많은 부서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갈수록 이직률이 낮아지는 그런 게 보이는데, 보다시피 통합병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직률이 높아지는 게 보이죠. 왜 이렇게 사진이 높을까? 일반 병동에 비해 인력도 분명히 더 많이 쓸 테고 환자는 조금 덜 보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 뭐 일부 요양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간병을 쓰는 그런 곳이 있대요. 통합병동인데도. 이제 그거는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특이 케이스고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통합병동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생소하겠지만은 평균 병상 수대 간호사 수로 좀 보도록 할게요. 통합병동과 일반병동 21년 기준입니다. 평균 수치는 1.98대 1, 일반병동은 3.6대 1입니다. 상급종병은 1.24대 1, 일반병동에 비해서 1.45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죠.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수익은 1.7에서 2배인데 인력 구성은 1.4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45배를 더 쓰면은 최소한 1.7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걸로 조금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력 구성에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주 듣는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평균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이 아니고 병원 전체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평균적인 수치는 상급종병은 6대1, 종합병원은 8대1, 병원은 12대1 이렇게 나오고요. 상급종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 전체 기준으로 해서 16.3대1, 중소병원은 43.6대1.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 기사들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봤고 병상수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생소한 것보다는 좀 모두가 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부심이 있는지 굳이 남들이 안 쓰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그런 부심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까 봤던 건데 약간 맹점이 있어요. 평균에 보면은 상급종병은 1.6이고요. 종병은 아까 1.8이라고 했나요? 1대8. 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했죠. 이 첫 번째를 안 하고 두 번째 구간을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병원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병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걸 보여가지고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호사에 대한 거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종합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대 3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인력 운용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 투입 대비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1대 10으로 해가지고 간호조무사를 1대 40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이윤의 극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모델을 택하겠죠.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인력을 더 써서 지출되는 비용보다 인력을 더 안 써서 한 단계 내려가지고 이런 수가를 받는 비용이 더 이익이다 하면은 이걸 따져가지고 인력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하죠. 그리고 이런 인력 감축을 지향하는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 12월에 발표한 통합병동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 모델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보면은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각 팀마다 간호사가 2명씩 있죠. 간호사가 8명이고요. 간호조무사가 3명 그리고 지원인력 3명입니다. 토탈 인력수가 14명이죠. 14명.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1명 더 늘었고요. 간호조무사는 1명 줄은 2명, 지원인력도 1명 줄은 2명씩 배분돼 있죠. 여기서는 13명입니다. 13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정치 효율적인 병행된 팀간호 사례 3번 나와 있죠. 여기에는 간병 지원 인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간호사 9명, 조무사 2명 해가지고 11명, 최종적으로 인력을 점점 줄여나가서 11명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돈 때문에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거를 의혹이 아닌 복지부랑 건보공단이 나서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보다시피 이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누구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안정적인 간호 단위를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제시하는 거는 누군가는 일자리를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우면 간호사 하시든가.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같은 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고 이제 그만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입 밖으로 내뱉어서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이게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간호사 하시든가 의사 하시든가 이런 말이.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은 어떤 직업은 사라지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인력 곡군이 사라지면서 누군가는 직업을 잃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거랑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면은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양질의 의료라는 어떤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뭐 용인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어떤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양질의 의료라고 하기에는 지금 불법 신고센터 그 운영 상태만 봐도 양질의 의료가 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5개월간 신고 건수가 26,000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병원에서만 이런 행태가 이어질 거냐?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 뭐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런 행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통과돼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이론상 인력은 1.5배에서 2배 고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 통합병동 확대로 인해 인력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간호학과 정원 증가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등록금 수익, 교수 인력을 더 고용하고요. 학계 규모도 확장할 수 있고 출판사에서 인쇄 수익도 더 날 수 있겠죠. 교수 인력에 대한 거는 교수 한 명당 학생 15명을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 하면은 4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각 학년마다 지도 학생을 맡았어요. 거의 한 10명 넘게 이렇게 봤던 걸로 생각하는데 1대 15로 하겠다. 그러면은 각 학년마다 지도 학생을 받는 게 아닌 그냥 한 학년만 지도 학생을 받아가지고 교수를 4명 써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지도 학생을 받고 쭉 간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1대 15가 현실로 된다 하면은 지금 간호학과 증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1500명 정도를 1년에 증원한다 하면은 1년마다 교수가 100명씩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 포화된 간호 인력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 이론상 인력을 2배까지 고용 필요하니까 고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기 모델에서 왕창 고용하고 안정화 단계에서는 인력의 20%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14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그런 단계처럼.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력 최소 투자로 어떻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것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중앙케어 너무 힘들다. 간호사로 전부 다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는 상급 종병, 종병에서는 아예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일단 현재 인력이 포화 상태라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상급 종병이 45개로 고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매년 분기마다 고용하는 인력은 감소되고 있죠. 지난 3분기에는 1000명 가까이 고용을 했는데 지금 3분기에서는 461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늘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수익 모델도 구축할 수 있겠고요. 통합병동을 만약에 늘린다 하면은 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앞으로 통합병동에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일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데 실제 일하는 간호사 인터뷰 같은 거는 뭐 좋은 점만 선별해서 인터뷰를 한 건지 좋은 얘기들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글을 적는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댓글들 반응 보면은 어려움이 많다, 그런 하소연하는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통합병동 운영이 정말 이론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좋은 일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론이 항상 현실과는 같으리라는 법은 없죠. 병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보다시피 인력 감축을 해서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법으로 되지 않더라도 방향 자체를 계속 이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통합병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일반 병동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통합병동이 메꾸고 언젠가는 통합병동에서 모두가 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좀 다루기로 하고, 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 간호법 왜 지금인가? 왜 이때 했을 것 같나요? 일단 11월 22일에 발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11월 23일은 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취재했던 언론사에 의하면은 하필 지금 칼 빼든 이유에 대한 겁니다. 사실 재발의를 이야기했던 거는 7월 당시 이고요. 발의 시점까지도 최종 발의를 망설이면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을 조율한 게 21이라는 거죠.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왜 지금 또 했냐? 총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24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죠. 이제 총선 6개월 남았는데 무슨 총선 시즌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총선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국룰이라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여론이 중요하다.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그런 것도 총선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은 여론에 힘을 입어가지고 어떤 정치인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표파리를 위해 그냥 쓰다 버리는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일단 최근 구도는 진보 쪽에서 간호법을 밀어주고 있고 보수 쪽에서 반대파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정치적 싸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은 단어는 바뀌었을지언정 크게 맥락의 변화는 없고요. 앞서 얘기한 지역사회 문구 변경만 보더라도 눈속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기사에 의하면은 법안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 심판 쪽으로 민심이 증명되면서 간호법 재발의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문이 있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간혹의 표심만 확실히 챙겨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표 계산이 끝났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의 시점까지 간호사 회원 6,000명 이상이 모인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을 맞추면서 이제 법 발의를 생색내기 금상첨화였던 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에서는 통과보다는 이 법을 이용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심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과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도 이번 임기에 회기 내에 통과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올라가기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다수당이 의석을 활용해가지고 곧바로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일 이상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4월인 점을 감안하면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역구로 들어가가지고 공천과 선거 유세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올해 상반기처럼 이제 이 법을 위해서 논의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시간이 없다.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가 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에서 압승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법이 지난 20년을 돌이켜본다면은 그냥 총선용 여론전을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정치인들의 표를 위해서 도기 간호사들에게 어떤 이념을 전파하고 선전 문구를 자꾸 보여주고 주입하여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싸움을 붙여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게 아마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런 정치에 휘말려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교수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간호법 제정이라고 프로필 사진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은 교수 말이라면은 사실로 받아들이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필터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간호학생과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여러 보조인력들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용되지 않게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해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의 고무장갑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스스로 알아보고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판단해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니면 관심을 끄고 지금의 삶에 더욱 집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누군가 어떻게 부추겨가지고 끌어온다 하면은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니까 네 번째 주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뒷내용은 멤버십 전용으로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루면 좋을지 내용을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